평생을 바쳐 지켜온 종가집에서 며느리는 제 음식을 촌스럽다 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가치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싸움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이야기꾼이 되어 친구에게 지난 일을 들려주듯 그렇게 한번 풀어내 볼게요.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72이에요. 제 하루는 해가 뜨기 한참 전, 전주 한옥마을의 지붕 위로 아직 푸른빛이 감도는 새벽에 시작된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집 안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 수 있죠. 삐걱거리는 대청마루를 밟는 소리, 새벽 공기를 가르는 풍경 소리, 멀리 경기전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까지. 이 모든 게 제 삶의 일부고 제 역사 그 자체예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당 한쪽에 자리한 장독대로 가는 거예요. 행주에 찬물을 적셔 장독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주는 게 제 오랜 습관이죠. 남들이 보면 그저 낡고 까만 항아리일 뿐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가족 같아요. 저기 가장 큰 독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300년 넘은 시간장이 담겨 있고 그 옆에 것은 우리 큰아들 강훈이가 태어난 해에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죠. 이걸 닦고 있으면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잔소리 같던 지혜가 들리는 것 같고 흙냄새를 맡으면 평생 땅을 일구셨던 아버지의 거친 손이 느껴지는 듯해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이건 조상님들께 올리는 저만의 무난 인사고 이 집의 역사를 보듬는 의식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장독을 다 닦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먼동이 트면서 기와지붕 위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죠. 그날 아침은 유독 손이 바빴어요. 며칠 뒤가 먼저 간 남편의 기일이었거든요. 살아생전 그이가 참 좋아했던 약과를 좀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조청을 끓이고 생강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밀가루 반죽을 정성껏 빚어 기름에 튀겨냈죠. 지글지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니 꼭 그이가 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그랬지. 이 집하고 우리 집 음식이 바로 우리 가문의 진짜 재산이라고.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 하늘에서 너무 걱정 마쇼. 혼잣말을 하며 잘 튀겨진 약과를 조청에 담그니 마음 한편이 아리면서도 왠지 모를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이게 종부로 살아온 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오전에는 지역 문화원에 가요. 거기서 서예를 배우거든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과 함께 먹을 갈고 화선지에 붓을 놀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들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많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추석에 온다면서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네. 우리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또 손을 벌리는데 늙은이 돈이 어디서 솟아나나 몰라. 서로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면서도 그 속에는 자식에 대한 애틋함과 걱정이 담겨 있어요. 저도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는 텃밭을 돌봤어요. 상추, 깨십, 고추. 약 한 번 안 치고 손수 키운 것들이라 모양은 삐뚤빼뚤해도 그 맛은 기가 막히죠. 저녁에는 이걸로 밥상을 차릴 생각이었어요. 그날은 서울 사는 큰아들 강훈이네가 명절을 앞두고 내려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볼 생각에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요란한 소리를 내며 외제차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리는 아들 내외의 모습은 언제 봐도 낯설어요. 번쩍이는 명품 옷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민 모습이 이 고즈넉한 한옥마을과는 영 어울리지 않았죠.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오느라 고생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였죠. 며느리 미영이는 대청마루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소독용 티슈를 꺼내 주변을 닦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이 집은 정말
관리가 너무 힘드시겠어요. 벌레도 많을 것 같고. 그 말에 강훈이는 그러게 말이야.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여기 재개발 조합에 넘기면 수십억이야. 그거 받아서 우리랑 같이 강남 아파트 살면 얼마나 좋아. 체면도 살고 라며 거들었어요. 저는 그저 너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어떻게 파니 하며 웃어넘겼지만 가슴에 찬바람이 훅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들에게 이 집은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싶어서요. 저녁상은 정말 정성껏 차렸어요.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무친 나물이며 아침에 만든 약과도 후식으로 내놓았죠. 가장 공을 들인 건 300년 된 시간장으로 맛을 낸 갈비찜이었어요. 이건 웬만한 식당에서는 흉내도 못 낼 우리 집안만의 보물 같은 맛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갈비찜을 한 점 맛보더니 슬그머니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화려한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예요. 보세요. 플레이팅도 예술이죠? 제가 SNS에서 홍보하는 레스토랑인데 얼마 전에 강훈 씨랑 다녀왔잖아요. 제가 SNS에서 홍보하는 레스토랑인데 순간 밥상 위에 모든 음식들이 빛을 잃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음식 앞에서 아들 내외는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강훈이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아, 거기 맛있었지 하며 맞장구를 쳤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설거지는 오롯이 제 몫이었죠. 혼자 부엌에 남아 그릇을 닦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옆에 서서 찬찬히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으세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손으로 하세요? 식기세척기 하나 놓을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 그릇들은 또 언제적 거예요? 요즘 누가 이렇게 무거운 사기 그릇을 써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제 살림살이, 제 삶의 방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아들을 쳐다봤어요. 강훈아, 내 아내 좀 말려다오. 하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더니 제 등 뒤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미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모진 말보다 내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그릇만 닦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와 그릇을 놓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부엌에는 물소리만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지켜온 이 집의 향기, 음식의 향기, 그리고 가족의 향기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답니다. 그저 잊혀진 향기처럼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집은 유난히 더 크고 텅 빈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대청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미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지탱해온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린 것만 같았어요.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내 아들에게는 그저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일 뿐이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들더군요. 그래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며칠 뒤면 먼저 간 남편의 기일이었거든요. 살아생전 그이는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건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조상님들께 우리의 삶을 아뢰고 또 그분들의 지혜를 물려받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늘 말했었죠. 저는 남편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아비기일의 얼굴이라도 비추겠지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죠. 기일 하루 전부터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과일과 생선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문어오림이며 삼색나물을 정성껏 준비했죠. 한국을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니 그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더군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오직 남편을 기리는 마음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기일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제사 시간에 맞춰 오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비합리적인 허례허식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됐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죠. 그래도 아비 기일인데 하는 제 말은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라는 말에 힘없이 끊겨버렸어요. 결국 그의 제사상은 저 혼자 받게 되었어요. 텅 빈 대청마루에서 남편의 사진 앞에 절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미안해서였죠.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문의 전통을 제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쓸쓸하게 제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고 있는데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어요. 제사에 오지 않겠다던 녀석들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들 손에 들려있는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였죠. 아들은 다짜고짜 제 앞에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윽박질렀어요. 엄마, 오늘까지 내야 해요. 엄마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발목 잡힐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없이 고개를 젓자 아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급기야 어머니, 지금 이 낡은 집 때문에 우리 미래가 막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비의 제사상 앞에서, 그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지방 앞에서 아들은 제게 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렸구나.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이번에는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님, 지난번에는 저희가 너무 죄송했어요. 다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기억력도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잘 아는 병원 알아봤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며 살갑게 굴더군요. 효도를 하겠다는 그 말이 어찌나 생경하게 들리던지.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요양시설에 가까웠어요. 의사는 제게 이것저것을 물었죠.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이 집 종가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같은 것들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질문들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제 건강이 아니라 제 판단력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들 내외는 의사 옆에서 아주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모든 대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 모든 상담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들은 제가 사소한 것을 기억 못하는 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전라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집을 지키려는 고집불통 노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요. 변호사와 만나 성년후견인 지정을 알아보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웬 젊은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자신을 먹방 유튜버라고 소개하더군요. 며느리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머님 손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어머님 정성을 좀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모시고 왔어요. 라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저는 영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하도 애원하는 통에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죠. 그 유튜버라는 사람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대청마루를 쿵쿵 울리며 돌아다니고 제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부엌과 장독대를 마구 찍어댔죠. 와, 대박. 이 간장 진짜 100년 넘은 거 맞아요? 리얼리? 하면서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떠는데 제 신성한 공간이 한순간에 구경거리로 전락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동네 반장님이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충격, 100년 된 장독대, 그 속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떠 있었죠. 영상은 며느리와 유튜버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찍은 것이었어요. 제 장독대를 비추며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곳에서는 기준치 수백 배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라는 끔찍한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현미경으로 확대한 듯한 징그러운 벌레 사진과 함께 제 전통 발효 음식을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인 세균 덩어리로 매도하고 있었죠.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더럽다, 저런 걸 어떻게 먹냐는 악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 전체가, 우리 가문의 역사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평소 어르신, 김치 좀 파세요. 하며 찾아오던 이웃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죠.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전주 한옥마을 그 할머니네 음식 절대 먹이지 마세요라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한평생을 살아온 제 집에서, 제 동네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제 아들과 며느리가 꾸민 잔인한 계략 앞에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문 밖으로 나서는 게 두려워 며칠을 꼼짝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텅 빈 집의 고요함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거웠어요. 평생을 쓸고 닦으며 정을 붙인 이 집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답니다. 이웃들은 나를 피했고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쓸고 닦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곧 이 집을 떠날 사람처럼 물건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정리하는 것에 가까웠죠. 내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을 보고 있자니 내 인생 전체가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발길이 멎은 곳이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서재였죠. 그이는 책을 참 좋아했어요.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낡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종이 냄새와 묵향이 감돌았어요. 그이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한 곳이라 차마 들어올 용기를 내지 못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재 안으로 들어섰어요. 책장 구석, 두꺼운 전공 서적들 뒤에 가려져 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수로 해올 때 장롱과 함께 짜 맞춘 아주 오래된 상자였죠. 굳게 닫힌 자물쇠를 보니 그이가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넣어둔 게 틀림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안방 서랍장을 뒤져 낡은 열쇠 꾸러미를 가져왔어요. 맞는 열쇠를 찾으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자물쇠에 넣어보는데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시간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남편의 낡은 일기장들, 붓글씨로 정갈하게 쓰인 누런 종이 뭉치, 그리고 비닐에 쌓인 수십 개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 저는 가장 먼저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가양고, 자양, 우리 집 음식이야 라고 쓰여 있었죠. 그건 단순한 요리 비법서가 아니었어요. 건축학 교수였던 남편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연구 노트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300년 된 시간장을 분석한 페이지에는 수백 종의 유익균이 살아있는 자연의 미생물 생태계라고 적혀 있었고 며느리가 비위생적이라며 경멸했던 발효 과정이 실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다름없다는 설명이 빼곡했어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식재료의 효능이며 음식의 궁합까지 제가 평생 몸으로 익혔던 지혜들이 남편의 글 속에서 현대 과학의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었죠. 심지어 이 종가집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처마의 각도가 여름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집안 깊숙이 들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 대청마루와 창호의 배치가 어떻게 자연적인 환기를 유도해 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지, 아들 내외가 낡고 비효율적이라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 속에 이토록 깊은 지혜와 과학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을 꺼내들었어요.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서재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냈죠. 전원을 연결하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지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너무도 그립던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당신이 이걸 듣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따뜻하고 다정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마치 오늘을 예견이라도 한 듯 제게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강훈이 녀석은 이 집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니 걱정이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지만 너무 자기 자신만 알아. 언젠가 당신이 이 집과 우리 가문의 지혜를 세상에 증명해 주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소. 그때를 위해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하여 이걸 남기오. 테이프 속 남편의 목소리는 제게 남기는 유언이자 제가 짊어져야 할 사명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테이프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남편을 찾아왔던 아들 내외의 목소리였죠. 아버님,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이놈아, 여긴 우리 가문의 뿌리다.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느냐. 뿌리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세요. 이 집 때문에 저희 앞길이 막히는 거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테이프 속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건 제 아들 부부의 민낯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였죠. 저는 밤을 새워 남편의 일기장을 읽고 테이프를 들었어요. 일기장에는 그이가 평생 교류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전주 한지 장인호 선생, 무형문화재 판소리 명창 김 선생. 그들은 남편과 함께 전주 문화유산 보존회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싸울 수 있는 무기였고 함께 싸워줄 동지들이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 자체였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모든 테이프와 기록들을 상자에 다시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사명감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죠. 아들 내외의 공격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만 해요.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경대 앞에 앉았어요. 먼지 쌓인 분첩을 열고 희미하게 굳은 연지를 꺼내 입술에 발랐죠. 이건 단지 화장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싸움을 앞둔 장수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의식이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비취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세상의 조롱에 쓰러져 가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짊어진 이 집의 종부 박수진이었죠. 무너졌던 자존감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자긍심이 제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고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결심이 서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곱게 차려입은 한복은 갑옷이 되었고 남편의 일기장은 제갈량의 병법서라도 되는 양 든든했죠. 저는 집을 나섰어요. 몇 걸음 떼기가 무섭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제 갈 길을 향해 걸었죠.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남편의 일기장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름, 한지장인 오 선생이 운영하는 공방이었어요. 오 선생의 공방은 한옥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당나무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꼭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공방 안은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듯 고요했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는 희뿌연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공방 주인인 오 선생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밀가루처럼 하얀 한지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닭죽을 건져내고 있었죠. 제 인기척에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세상사에 지친 듯한 고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알아보더군요. 남편과 워낙 막역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에 가까웠어요. 아마 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죠. 저는 구구절절 제 사정을 설명하는 대신 남편의 일기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이 오 선생의 한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한지를 이용해 낡은 고서적을 복원하는 방법을 몇 날 며칠이고 연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긴 페이지를 펼쳐 보였죠. 오 선생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 남편의 글씨를 더듬어 읽었어요. 그의 거친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죠. 일기장을 다 읽은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하더군요. 김 교수가 이걸 다 기록해 두었구먼. 내 한지의 가치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다 싶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들 내외의 끔찍한 계획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역사,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오 선생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방 구석에 있는 낡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여보게 김명창, 나오 영감일세, 지금 내 공방으로 좀 와주게. 아주 중요한 일이야. 박선자장, 산즈장, 이지? 급한 일이니 어여 좀 건너와. 그렇게 몇 군데 전화를 돌리더니 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못할 일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뿌리를 가진 늙은이들이 힘을 합치면 뭐라도 해볼 수 있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방의 낡은 문이 열리며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섰어요. 구성진 가락으로 전주의 하늘 노래하는 판소리 명창, 김 선생, 섬세한 손길로 합죽선을 만드는 박선자장, 모두 남편의 일기장에 등장했던 각자의 자리에서 위태롭게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의 마지막 장인들이었어요. 오 선생이 그들 앞에서 제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 모두가 제 일처럼 붕괴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동질감이 어려 있었죠. 제 이야기는 곧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오후 오 선생의 먼지 쌓인 공방에서 전주 문화유산 보존회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뜻을 모으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주문화원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개인의 싸움을 공식적인 문제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문화원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어요. 아무리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라지만 이건 엄연한 가족 문제라며 선을 그으려 했죠. 그때 판소리 명창인 김 선생이 나섰어요. 제 종가집이 과거 얼마나 많은 소리꾼과 예술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는지, 그 집 대청마루에서 얼마나 많은 명인들의 예술혼이 피어났는지에 대해 구성진 가락처럼 쏟아냈죠. 저는 조용히 남편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재생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에게 퍼부었던 돈에 대한 탐욕과 전통에 대한 경멸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가 문화원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녹취를 다 들은 문화원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즉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법률 자문을 연결해 주었고 이 문제를 시청 문화재과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손녀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자신을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윤지혜라고 소개하더군요. 다른 일로 문화원에 왔다가 우연히 우리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면서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야기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 싸움을 기록해도 될까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윤 감독은 최신 카메라 장비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와 저와 장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데려왔던 그 유튜버와는 모든 것이 달랐죠. 그녀의 시선에는 대상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어르신, 말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며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바로 제 시간장을 국립농업과학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하자는 거였죠. 며칠 뒤 윤 감독이 헐레벌떡 뛰어와 제게 내민 것은 빼곡한 글씨와 그래프로 가득 찬 공식 분석 결과 보고서였어요. 제 눈에는 그저 복잡한 기호로만 보였지만 윤 감독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집 간장에는 항암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아직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특수 유익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세균 덩어리라고 모욕했던 제 보물이 사실은 최첨단 생명과학의 보고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오 선생의 공방에 우리 동지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 우리 손에는 법적 무기 녹취록과 과학적 무기 분석 보고서, 그리고 미디어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들려 있었죠. 우리는 두 개의 전선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는 변호사와 함께 성년후견인 지정심리에 맞서 싸우는 법정에서의 전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 감독이 책임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론의 전선이었죠. 윤 감독은 전주 해리 TG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어르신의 목소리로, 어르신의 삶으로 직접 세상에 말씀해 주세요.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혜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롭고 기나긴 싸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제 곁에는 이렇게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어요. 뿌리가 다른 나무들이었지만 우리는 전통이라는 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 얽혀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거대한 세상을 향해 함께 맞설 준비를 마쳤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요. 전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옆에는 든든한 동지들이 함께였죠. 한지 장인 오 선생, 판소리 명창 김 선생, 그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 침묵이 100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저편에 앉아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제 아들 강훈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심리가 시작되었어요. 아들 쪽 변호사는 아주 유창한 말솜씨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가 증거라며 제출한 것은 제 아들이 병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과 제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제가 사소한 날짜를 헷갈려 하던 부분만을 반복해서 들려주며 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제가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인 방식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덧붙였죠. 제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마치 저를 정말로 걱정하는 자식들인 양 연기를 하더군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고집세고 이상한 노인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드디어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설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청했죠. 그리고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법정 안에는 잠시 지지직 하는 소음이 흐르더니 이내 너무도 그리운 제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강훈이 녀석은 이 집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니 언젠가 당신이 이 집과 우리 가문의 지혜를 세상에 증명해 주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소.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남편의 다정한 독백이 끝나자마자 녹음 테이프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제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에게 돈 문제로 막말을 퍼붓던 그날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되었죠. 아버님, 이 집 때문에 저희 앞길이 막히는 거라고요. 하는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와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는 아들의 고함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재판장의 굳은 표정, 방청석의 술렁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하얗게 질려버린 제 아들 내외의 얼굴.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주머니 속에서 동시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윤지의 감독이 법원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였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전주 헤리티지 TV의 첫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윤 감독이 내민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만든 영상을 함께 보았어요. 영상은 저를 조롱했던 그 유튜버의 영상으로 시작되었어요. 세균 덩어리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요. 하지만 잠시 후 화면은 국립농업과학원의 공식 분석 보고서로 바뀌었죠. 항암 효과 신물질 발견, 천연 항산화 물질 다량 함유 같은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는 제가 나왔어요. 윤 감독의 카메라는 저를 초라한 늙은이가 아닌 한 분야의 장인으로 담아주었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제가 바로 그 세균 덩어리라던 시간장을 이용해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랐을 법한 화려한 궁중 요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펼쳐졌어요. 영상의 마지막은 법정에서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로 마무리되었죠.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철학이다. 그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옆에 있던 오 선생도 김명창도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영상이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영상의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댓글창에는 저를 응원하고 제 아들 내외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비위생적인 할머니가 아니라 수백 년의 지혜를 지켜온 우리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후의 일들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들끓는 여론의 압박을 느낀 재개발 조합은 총회를 열어 저희 집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했어요. 경찰은 남편의 녹취록을 근거로 아들 내외를 사기 및 존속 학대 혐의로 정식 수사하기 시작했죠. 저를 조롱했던 유튜버는 허위사실 유포로 채널이 영구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제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식품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유명 백화점에서는 명품관에 박수진 종가음식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죠.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기회였지만 저는 그 제안들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제 뜻을 가장 존중해주는 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제 이름으로 된 비영리 재단 박수진 종가음 식 연구소를 만들기로 했죠. 돈을 버는 것보다 남편과 저의 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완전한 경제적, 문화적 독립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저의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잊고 있던 우리 지역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오 선생의 한지 공방에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찾아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의논하기 시작했고 김명창의 판소리 공연은 전성 매진을 기록했어요. 전주 헤리티지 TV는 이제 전주의 다른 장인들을 소개하는 인기 채널이 되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지키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전주한 병문화관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제 동지들과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제 평생 가장 높고 가장 성대한 잔치였어요. 이건 단순히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꺼져가던 지역 문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낸 것은 낡은 집 한 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뿌리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부심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가장 높은 잔치가 끝나고 제 삶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제게는 아직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로 제 큰아들, 강훈이의 문제였어요. 법의 심판은 끝났어요.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며느리는 그 길로 아들과 이혼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좋은 직장, 사회적 평판, 그리고 가족까지도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시원하다기보다는 그저 먹먹했어요.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마당에 수북이 쌓인 은행잎을 쓸고 있는데 대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더군요.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구겨진 옷을 입은 제 아들이었어요. 헬쑥해진 얼굴에 수염도 깎지 않아 언뜻 봐서는 알아보지도 못할 뻔했죠. 아들은 감히 대청마루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흙마당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정말 한참 동안을 소리내어 울기만 하더군요. 한참 만에야 아들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이었죠. 돈 때문도 집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배신에 대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죄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아들의 흐느낌을 그저 묵묵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란다. 네가 짓밟았던 이 집과 네가 외면했던 조상님들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건 미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아들에게 제가 세울 전주 종가문화 전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안했죠. 네가 진심으로 죗값을 치르고 싶다면 내일부터 여기 와서 마당부터 쓸 거라. 네가 버렸던 가치들이 무엇이었는지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다시 배우거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복수보다 더 가혹할지도 모르는 기나긴 속죄의 기회였죠. 시간이 흘러 전주 종가문화 전수관이 문을 여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 종가집은 옛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내부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죠. 개관식 날 우리 집 마당은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오 선생과 김명창을 비롯한 제 동지들, 윤지혜 감독, 문화원장님,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까지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었죠. 전수관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었어요. 제 음식 비법을 배우는 교실 옆에서는 오 선생이 한지 공예를 가르치고 사랑방에서는 김명창의 판소리 강좌가 열렸죠. 대청마루는 지역 청년들이 전통을 주제로 만든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작은 장터가 되기도 했고요. 죽어가던 낡은 집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꿈틀대는 살아있는 문화 플랫폼이 된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전주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은 서울에 있는 국회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개인 소유 문화재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공청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전통은 박물관에 가둬놓고 보존만 해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고 우리네 밥상 위에 올라오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고, 얼마 뒤 개인 소유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작은 싸움이 세상을 바꾸는 미약하나마 의미 있는 씨앗이 된 것 같아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답니다. 전수관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예요. 처음으로 열린 청소년 문화 캠프 날, 아이들은 제 옆에서 고사리 손으로 고추장을 버무리고 오 선생과 함께 한지로 등불을 만들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공예품으로 부모님을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죠. 아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대 간의 화합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전주 단오절을 맞은 오늘, 우리 전수관은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네요. 윤지혜 감독의 전주 헤리티지 TV는 구독자 100만 명을 둔 세계적인 채널이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고요. 저기 마당 한쪽에서는 여전히 허드레시를 하고 있는 제 아들 강훈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된장과 간장의 차이를 서툰 영어로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 모습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겸손함이 배어 있어요. 저는 대청마루에 가만히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해요. 제 시선은 아들을 지나 마당에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향합니다. 저 아이들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고 가꾼 이 땅의 내일의 뿌리겠지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이제 비로소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뿌리는 결코 마르지 않고 천년만년 굳건히 이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박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결국 가장 큰 복수는 파괴가 아닌 모두를 위한 희망을 일구어내는 지혜와 사랑이었답니다.